네, 한 주간의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를 시청자들 눈높이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책평론 토크쇼 사이다 정치소의 진행을 맡은 유승용입니다. 저는 리더십 전문 매거진 리더페어를 발간하고 있고요. 오늘도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주제로 여의도 정가에서 가장 센 두 농객을 모셨습니다. 가장 센. 예. 지난번 두 번째 방송 나간 이후에 어떤 분께서 왜 소개를 김성애 대변인 먼저 하냐라는 그런 또 이렇게 불만이 있으셔갖고 근데 당직을 갖고 계시니까 당연히 오늘은 이도 변호사님 먼저 그럼 인사드리도록 교대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두합니다. 당직을 갖고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의석수를 갖고 있는 당에 대해서는 또 존중을 하거든요. 존경까지 할지는 각자 이제 마음에 맡겨놔야 되지만 그래서 아마 이제 김성애 대변인을 먼저 당직을 갖고 계시는 분이니까 해드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아무 뜻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의도 정가에서 가장 센이라 그러면 저는 해당 사항이 없고 우리 김성애 대변인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가 되는 인물이 아니어서 거기에는 걸맞는 사람이 아니어서 좀 민망했고요. 전에 대변인 하시지 않았어요? 예, 제 원내 대변인을 했는데 뭐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시청자분들이 좀 더 알고 싶어하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원내 대변인을 했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저도 가물가물해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되게 세신 것 같습니다. 네, 김성애 대변님. 예, 열린민주당 김성애 대변인입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먼저 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네요. 제가 먼저 했군요. 제가 뭐 이렇게 저 역시도 뭐 이렇게 센 사람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분위기에 맞춰서 합리적인 대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이다 정치쇼가 너무 합리적이고 점잖다 이런 또 평들이 물론 두 번까지 방송이 안 나가는데 뭐 나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도 있으시고 또 제작진에서 또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해서 뭐 항상 하던 대로 더 재미있고 시원하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은 꼭 무슨 좀 이상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셔서 네,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가 안 나온다. 기대대로 얘기를 안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다른 방송사에서도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역시나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정치 참여 선언을 하시고 3일 뒤에 그 장모가 이제 그 요양병원 관련 사기 혐의죠.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됐는데 소위 정치 참여 선언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참 많이 뭐 충격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국민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 좀 대권 가도에 뭔가 좀 이게 어떤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나 뭐 시작이지만 그래서 뭐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또 실망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은 그게 무슨 문제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 항상 오늘 변호사님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희가 뭐 먼저 할 얘기는 없는데 근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일 본질적인 건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장모의 이 행위에 대해서 이게 사실관계 아직 확정은 안 됐죠.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질 일을 했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요. 추미애 전 장관이 장관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해서 여기에 대해서 또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잘 아실 텐데 이제 파주 경찰서에서 처음에 이 사건을 아예 장모에 대해서 입건을 안 했다가 2020년 4월에 열린민주당의 그때 당대표셨나요? 최강욱 최강욱 후보랑 황희석 후보가 이 부분을 다시 고발을 할 때 그때도 포인트가 윤석열 전 총장이 직권 남용을 한 게 있느냐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게 입건이 안 된 데 장모가 이게 입건이 안 된 데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무슨 직권 남용을 한 게 있는지 수사를 해달라 이래서 2020년 그때 10월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을 수사 지휘를 배제시키고 그리고 2020년 11월 24일 날 기소를 해요. 그리고 2020년 11월 25일 날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찰한 거 이 부분 직권 남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왜 직무 배제를 하는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장을 처음으로 직무 배제하니까 보도 자료를 추미애 장관이 배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윤석열 총장의 직권 남용 혐의는 확인이 안 된 사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 부분 기소가 됐으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건데 뭐 대법원까지 지켜봐야 될 거고, 그다음 장모 측 이 변호인은 계속 뭐 이게 사실 무죄다, 자기들은 무죄 변론을 했다는 거죠. 공범들이 진술을 바꿨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툴 여지가 있다는 건데, 뭐 윤석열 전 총장이 관여한 건 없어요. 공범으로 관여한 것도 아니고 입건이 안 된 데 관여한 것도 추미애 장관이 못 밝혀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황희석 뭐 최강욱 후보가 고발한 데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리스크가 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뒤에 천천히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어제 리얼미터 나오고 하는데 뭐 지지율도 변화가 없어요. 예. 그리고 하고 더 이렇게 검증을 엄격히 하면서 저희가 꼭 해야 될 게 있죠. 정과 5범 누구죠? 이재명 지사 정과 5범이잖아요. 본인 정과도 직접 검증, 아주 집중 검증합시다.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에 이재명 정과 5범. 제가 얘기 자세히 하겠습니다. 조선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번에 나오길 기대하고요. 예. 일단 저는 제가 뭐 법의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중에 책임 면제각서를 썼는데 경찰이 그걸 보더니 어유 책임 면제각서가 있군요. 아 그러면 저희가 기소를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러고 안 쳐다봤다는 자체가 사실 잘 이해는 잘 안 되고요. 횡령 액수 22억이면 작지 않은 액수인데 변제도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실형 선고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물론 이 모든 일 자체는 윤석열 총장 결혼 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해서 뭐 설령 이 장모 최모 씨가 이것으로 유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책임 면제각서 하나로 이 모든 것이 프리패스로 통과가 됐다는 자체는 저처럼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잘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경찰, 특히 경찰부터 시작해서 감찰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 당시에 이 최모 씨만 빠지게 됐는지, 돈을 대부분 투자했고 처음에 그냥 일부 자금만 된 것처럼 나오는데 검찰 이번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데 17억 대출도 직접 받아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끼어들었고,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이 최모 씨의 또 다른 사위가 이 병원에서 근무까지 했고, 누가 봐도 경영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누가 책임 면제 각서라는 것을 쓰게 해서 이걸 쓰고 여기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감찰하는 과정이 있을 건데요. 예. 좀 그렇게 들여다볼 문제라고 보고, 지금 당장 윤석열 총장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책임을 져라 뭐라 말을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권 주자가 됐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검증을 하는 거니까요. 침착하게 검증을 하면 될 것이고, 윤석열 총장도 그런 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7월 2일 유죄 선고를 생각하고 6월 29일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아쉬운 것은 10원 한 장 손에 끼친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큰 거로 22장을 손에 끼친 게 지금 나와서 본인은 좀 민망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10원 한 장이란 말을 본인이 한 적이 없다고 확실히 얘기를 했고요. 저 그거 진짜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당사자가 정진석 의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정진석 의원이랑 그날 같이 입장했잖아요. 같이 입장했는데 기자회견장에 앉아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태연하게 말씀하셔서 정진석이 한 거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럼 정진석 의원한테 뭐라고 좀 정확하게 야단을 치시는가 해야 되는데, 그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또 너무 태연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정진석 의원한테 본인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그럼 거죠. 정진석 의원이 거짓말한 것으로 정리하면. 아니, 정진석 의원이 오버에서 얘기를 하셨거나, 저는 이 두 분이 오버라고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취지의 얘기는 했다는 얘기 아니죠. 아니고요. 10원 한 장이라고 얘기를 할 리가 없죠. 이게 그러면 법 적용을 모두 동일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리가 없죠. 이 말하고 이 말은 동시에 병립할 수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정진석 의원이 그날 그 사정이, 그날 술을 엄청 마셨다는 거예요. 정진석 의원이.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직접 들었는데 술을 엄청 마셔서, 나는 본인이 이 술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진석 의원을 약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책임 면제 각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책임 면제 각서만으로는 절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법조인들은. 그러니까 2015년에 책임 면제 각서 때문에 기소가 입건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경찰들도. 이거는 아니고 책임 면제 각서는 그냥 민사상에 자기들끼리 손해배상 청구
청구하거나 이럴 때 효력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공범들이 진술을 바꿨어요. 그전에는 이 사람이 관여를 별로 안 했다 얘기를 하다가 2020년 4월에 기소가 이제 재수사 의뢰를 받고 고발을 하고 나서 사건 수사를 하면서는 2015년에 했던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범들은 2017년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주범이 징역 4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공범들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됐는데 뭐 한 명은 배우자고 그 한 명은 이 사람은 더 이제 관여도가 높은데도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조응천 의원이 법조인이죠. 거긴 법조인으로서 커리어가 훌륭한 편이에요. 뭐 검사를 하다가 국정원, 김성호 원장,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에 그 김성호 원장 거기 국정원에 파견도 돼 있었고 뭐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에 있다가 그리고 안 맞아서 나와가지고 열린민주당 가서 아니요 더불어민주당 그 전에 민주당 가서 재선 의원 아니세요? 그렇죠. 재선 의원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사람이죠. 뭐 그 식당까지 가서. 그분이 그러시잖아요.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왜 실형이 나왔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오늘 한참 인터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너무 무너져서 어떻게 판결이 나와도 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위가 이제 이 관여를 다른 사위가 동서가 관여를 많이 했다는데 2달 근무하다 그만두고 나왔대요. 그리고 이 장모도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있다가 나온 거예요. 계속 이 부분 요양병원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2015년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이제 유배를 가 있죠. 윤석열 총장은 정권에 찍혀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 대구고검을 가 있어요. 그럼 경찰이 혹시 이 관련자 중에 이제 이분이 행위를 할 때는 결혼을 안 할 때 이제 결혼 뭐 직후에 이렇지만 이제 입건이 안 되고 할 때 수사를 처음에 받을 때 2015년은 수사를 받을 때 장모와 다른 장모는 2억을 투자를 했고요. 다른 사람은 또 3억 투자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2억 3억 투자자는 피해자로 다뤘어요. 똑같이. 뭐 장모만 봐준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17억 대출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그러니까 가리마를 탈 때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이 빌려준 돈을 이제 받기 위해서 공동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일정 부분 관여를 했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다는 걸 잘 알면서 나도 여기 껴야지 이렇게 했는지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죠. 저 같은 사람은 1억만 들어가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릴 것 같은데 2억을 넣으면서 뭘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투자를 했다는 것을 3억 넣은 사람 더 믿기 많이 참 넣은 쉽지 사람도 않네요.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저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항목에 빠져 있나요? 윤석열 전 총장은 장모가 지금 1심 판결을 받은 겁니다. 우리 얘기 왜 안 하나요? 뒤에 있습니다. 뒤에도 없던데요? 뒤에 그래서 이재명 지사 이야기할 게 누가 있습니다. 저기라고 제가 작가냐고 제가 자꾸 문제를 여쭤본 게 던지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얘기해줘. 도덕성 검증에서 이재명 지사 정범 설명 좀 해드릴까요? 자, 그리고 이제 원하시지 않네. 2015년에 윤석열 검사가 이제 뭐 뒷전을 밀려있을 때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지금의 검찰 김학의 검사가 수사를 어떻게 만질 갖고 따지는 사람들이고 이걸 소위 말하면 이제 신성 가족이라고 하죠. 이제 검사 가족들은 그 제가 법조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건 몰라도 평소에 기소를 하는 경우를 보면 일반 범위 59%인데 59%가 기소를 면하고 41%를 기소를 하는데 검사들의 경우엔 1%를 기소를 하고 99%가 기소를 면하는 걸 봐도 검사 조직이 정상으로 보여지지 제 눈엔 많아요. 지금 공수처의 사건이 원래 4월에 공수처 사건이 몇 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966건이었거든요. 검사 몇 건 고발됐을 것 같아요. 408건인가 검사가 고발이 됩니다. 반에 가깝게 검사예요. 검사나 판사가 얼마나 고발을 많이 당하는지를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기소율이라고 하시는 게 여태까지 검사들이 얼마나 막아줬으면 공수처에 갖다 줬을지 그러면 지금 알겠죠. 그럼 공수처가 지금 검사 몇 명 수사하고 있나요? 워낙 인원이 적으니까 잘 못하고 있겠죠. 앞으로 이제 순서대로 풀어나가야죠.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죄송한데 시청자의 눈높이 다시 와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리한 얘기를 하시니까 변호사님께서는 그런 사건 개요를 이렇게 다 외우시는 게 저는 옆에 너무 신기해요. 아니 당연히 외워야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검찰 2015년에 어떠냐면 사람들이 염량세태예요. 서울에 검사장을 하다가 이번에 하방을 당해서 지방에서 검사장 하는 저희 동기들한테 제가 전화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난 사실 폐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도와줄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너무 친하니까 전화를 해서 지방 내려가서 어떻게 지내냐고 전화를 해보면 전화도 아무도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방 내려왔다고 여기서 검사장 하다가 조금 규모가 작은 검사장만 가도 아무도 전화를 안 한대요. 근데 고공검사로 가 있는 사람을 누가 챙길 것 같으세요? 이 염량세태고요. 그다음에 경찰은 더군다나 정권의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댓글이란 영린을 건드린 검사가 관여돼 있다? 더 열심히 봅니다. 경찰은 더 열심히 보지 절대 경찰과 검찰의 사이가 이때도 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1차 수사권 조정되고 나서 2차 수사권 조정을 위해 경찰이 노력하니까 경찰은 검찰 범죄에 대해서 절대 안 봐줘요. 어쨌든 이 사건에 조금 더 핵심적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좀 시청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좀 시각으로 본다면은 뭐 윤 전 총장이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이슈가 있냐 없냐 그걸 떠나서 일단 어쨌든 앞으로 상당히 이제 그 강력한 대권 주자인데 그 가족이 이제 이런 사건에 연루됐다라고 보면은 이게 또 일반적인 국민 시각으로 보면은 조금 또 이렇게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네, 저는 뭐 결혼 전의 일이니까 본인 개입 안 했으면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장모 보고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것까지 따져 묻겠어요. 예. 윤석열 총장은 그냥 본인 정치를 잘 공략하시고 내가 대권 주자로서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나 좀 빨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장모를 보통 자주 만나세요?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네, 저도 자주 안 돼요. 장모님 뭐 하시는지 모르죠. 저도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아니 김부겸 총리가 그 얘기 하셨잖아요. 장인하고 사위는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고. 그죠? 손아래 사람에 대해서 본인 사위에 대해서도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고 했는데 50 넘어 결혼한 장모와 사위가 경제적 공동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딸인 본인 부인 얘기만 하면 되죠. 네, 그리고 부인도 자녀가 뭐 딸 하나다 이러면 이 재산이 다 나중에 물려올 거면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근데 잘 아시잖아요. 장모 재산에 막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는 보통의 사람이 그렇지 않고 그 문제는 아니, 여기는 그 자녀가 별도인데, 많아요. 예, 근데 그 문제는 별도인데 김건희 씨가 어떻게 해서 지금의 이르는 70억에 가까운 재산을 형성하게 됐는지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해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90년대 무슨 IT 주식으로 했다 벌었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누가 들어도 아닌 부분을 좀 알고 있으니까. 저는 검증하면 검증할 거고요. 저는 해경군 김 씨 얘기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지사도 해경군 김 씨 한번 얘기 다시 하고 오늘인가 뭐 지금 경찰에서 소환하잖아요. 이재명 지사도 성남 FC 그 160억 그죠? 그 부분 관련해서 광고비 이게 뇌물인가 아니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인가 경찰에서 지금 소환했거든요. 그랬더니 본인이 가기 싫다. 서면으로 내고 싶다. 이랬더니 김부선 씨가 어떻게 그러냐 나가야지. 뭐. 예. 제목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 내용이 전혀.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이대로 있습니다. 안 합니다 저는. 내용이 아예 한 그래서 번도 이 없더라고요. 사안에서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그 야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금 요 사안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걱정 이 부분은 좀 국민들에게 좀 어떤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큰 부분 문제 없다. 아니요 이 부분은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 일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 후에도 장모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니까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입장을 밝힐 필요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키워드가 본인이 갖고 나온 시대 정신이 공정과 상식 이런 거니까 이게 국민들이 불편하게 본다면 뭐 이번에는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국민들이 더 원하는 게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거 물어볼 때 그 전날도 저랑 같이 이제 채널 A에서 방송한 분들이 저녁 때 끝나고 내일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서 내가 공범인 사람들이 진술을 바꿨으면 이게 물증은 양쪽이 다 있을 수가 있다. 그럼 이제 그 제일 주범인 사람들이 진술을 바꾸면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걸 대처해서 여기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선 가도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다 일어나요. 어느 후보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근데 야당 후보는 자기가 항상 약간 피해를 더 많이 입는다고 이제 자격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피해 의식이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이거를
내가 예방을 하거나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상상하는 이상의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일어나니까 대처를 어떻게 하고 그걸 국민 눈높이에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서 국민의힘 입당을 좀 서둘러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진짜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당 정치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정당 바깥에 대단한 뭐 깨끗한 것, 그러니까 정당에 들어오면 더럽고 정당 밖에 있으면 깨끗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253개 지역구에 그래도 지역마다 이 나라 걱정하고 국민의힘 걱정하는 사람들 400~500명씩 모아서 있는 데는 국민의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그 지역에서의 힘, 여론의 움직임, 그리고 당직자들, 그리고 지금 국회만 해도 16개 상임위, 각 상임위마다 전문위원들이 다 배치가 돼 있고 정책을 만드는 정당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반대편 입장에서 국민의힘을 욕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당으로서 훌륭한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바깥에서 매일 가정교사를 들여서 3달 동안 90명을 만났다 칩시다. 그게 무슨 5천만 국민을 이끌어갈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갖고 있는 상징성으로 그 국민의당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들어와야죠. 그리고 뭐 안에 들어오면 뭐 홍준표가 어쩌죠 뭐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데 홍준표 의원한테 맞아서 쓰러질 것 같으면 어차피 본선에 못 나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본선 뚫고 나면 민주당은 호락호락 해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부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당원들의 마음을 먼저 얻고 그것을 통해서 중도층들이 보기에 야 그래도 윤석열이 들어가서 하는 국민의힘은 좀 다르겠나라고 생각하시면 대권 이기는 거고 그거 안 되고 제3지대에서 뭐 지지율만 보고 계속 쳐다보고 있죠. 예, 저희가 뭐 다 거론할까요? 예? 뭐 많지 않습니까? 뭐 가까이 있는 우리 안철수 후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정치도 아니죠. 반기문 씨부터 시작해서 외곽에서 뭐 해보려다가 잘 안 된 사람들 많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시기를 빨리 들어가셔야 정말, 된다. 아무런 비아냥대 없이 정말 사심 없이 정당인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진정성이 받아들여요. 김성애 대변인 발언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저도 2004년인가 2006년인가 제가 당원이 됐는데 그때 이제 공천심사위원을 하면서 당원이 됐어요. 근데 그전엔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막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그 시절엔 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전 총장도 특수부 검사로 오래 살아오고 뭐 대선 자금 수사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진영을 다 들여다본 거죠. 뭐 그때는 계좌 추적을 막 쉽게 해줬으니까 온갖 계좌, 연결 계좌 다 들여다보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이 밖에서 보는 비효율, 정치에 대한 비효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점들이 또 사실은 이게 역사가 이렇게 면면이 민주당 쪽하고 그 다음 국민의힘 쪽하고 진보 보수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유지돼 오고 양당 정치 비슷하게 정권 교체를 해오는 건 그래서 호남 지지율을 생각하는 것도 있고 뭐 젊은 사람 지지율을 생각하는 것도 있고 탈진보층 중도층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게 일정 부분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깎여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젊은 층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잘 붙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호남 지지율은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사실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본인의 뭐 소명 의식일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포부일 수도 있지만 현실 정치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어느 시기가 되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거를 뭐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선 조직을 여기 윤석열 전 총장이 그렇게 크게 안 키워요 지금. 크게 안 키우는 건 왜냐하면 들어왔을 때 이게 너무 사람이 많으면 이게 조화가 안 되잖아요. 기존의 조직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오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뭐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죄송한데 막상 윤석열 전 총장 지금 밖에서 사람 찾으려고 그래도 이게 멀쩡한 사람으로 많이 모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뭐라도 아는 사람들한테 다 정당에 관여가 돼 있지 그렇게 안 돼 있는 사람 중에 또 이렇게 양질의 인사들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당장 대변인도 만들자마자 저렇게 사달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을 검증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정당이라는 게 양쪽에서 일정 부분 검증된 사람들이 쭉 자리를 그 사람들이 때가 묻어 보일 수는 있어요. 밖에서 보면 그렇지만 검증을 거치고 이제 일정 부분은 조금은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그 정도 그 세월을 견뎌낸 거예요. 그분들. 최소한 정치인들은 업자들한테 자기 딸 학원비 내달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은 국민의
민주주의의 힘이 뽑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수사하려고 민주당 쪽에서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전혀 몰라요. 아, 그래요?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전혀 모르는 법조인인데 저는 전혀 몰라요. 네. 근데 그럼에도 윤 총장 또 입장에서 보면은 최근 또 여론조사를 보면은 또 이기고 있더라고요. 이런 또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각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너무 아까 말씀하신 또 이재명 지사가 또 지지 너무 올라갈 게 아닌가 뭐 이런 구도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플랜 B를 또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또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쨌든 또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는 좀 1위를 또 달리고 있고. 저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지금 현재 다른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연동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윤석열 총장의 것이 올라가고 또 최근에 뭐 G7 성공리에 마치고 방역 좋아지고 지금 전 국민의 30%가 백신 맞았거든요. 상반기에는 막 야당에서 막 백신 어떻게 되는 것처럼 막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맞으면서 국민들이 지금 방역에 대한 사실 지금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약간 나태해졌어요. 이젠 위험하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어쨌거나 문재인이가 딴 건 모르겠는데 방역은 잘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40%를 넘는 지지율을 유지를 하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할 때도 사실 제 귀에 들린 거는 나는 반문하겠어요. 그리고 내 중도층 지지율에다 국민의힘 지지율을 합치면 우리가 대선 이길 수 있어요. 이거 말고는 딱히 정치적 비전을 보여준 게 없는 상태라서 국민들한테도 그런 거죠. 문재인이 싫으면 싫을수록 윤석열 총장의 마음이 가기 마련인데 현재는 문재인 정부가 공고하게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치고 올라갈 모멘텀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이제는 반 문재인 말고 나 윤석열은 본인을 주어로 시작하는 정치와 이 문법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될 때인데 뭐 일단 1타로 보여준 것은 원자 핵 공학과에 찾아가서 메시지를 냈는데 그 전날 그 전전날 조선일보에서 낸 메시지를 또 그대로 가서 읽고 계셔서 이거 언론에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 본인 좀 아젠다 세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탈원전으로 붙어서 이번 대선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 공고하게 나온다는 건 팩트가 아니죠. 38% 지난주에 나온 것도 있고요. 네. 40% 이하로 내려가는 것도 꽤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저는 장하게 전국 지표조사로 붙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주는 건 있어요. 저는 하다가 막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 가서 직업이 뭡니까? 국회의원이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판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법무부 차관도 재판받을 뻔했는데 그래서 장관이랑 차관이 이게 일정표 놔두고 위수지역이니까 장관 차관이 법무부를 같이 비우면 안 되니까 너는 이날 재판받고 나는 이날 재판받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뻔했죠. 그리고 뭐 서울중앙지검장 기소돼서 피고인 됐고요. 뭐 이런 건 이렇게 저는 검찰, 법무부, 민정 라인에서 이렇게까지 기소가 된 거 처음 봤어요. 기소된 사람이 이렇게 정부에 많은 거 처음 보신 적 있어요? 민정비서관이 기소가 됐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국정상황실장 재판받으러 다닙니다. 부끄러우면 국민의 몫인가요? 재판받으러 다니면 판사가 물어봐요. 직업이 뭡니까? 국정상황실장입니다. 그 공개법정에서 해요. 네. 그럼 그 부끄러우면 국민의 몫인가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정리하면 이때는? 어쨌든 윤 전 총장의 가족 리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지도 높게 나오는 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반대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반 문재인 정서는 일정 부분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요. 지금 그 김기표인가 반부패 비서관 뭐 그런 사람 지금 그 보셨어요? 아니 그렇게 막 60몇 억인가 막 50몇 억인가 난 그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출 그런 받아서 사람이 반부패 비서관이 됐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 근데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인사가 말썽이 나도,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지만 방역 때문에 이게 제한돼 있어서 사회 활동이 제한돼 있어서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정이 무너졌고 상식이 무너졌고 법치주의가 무너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저는 피고인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적 있으세요? 피고인이? 저는 이렇게까지 검찰이 모든 사람들을 다른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으니까 일 좀 하라고 전화 건 걸로 다 직권남용으로 걸어서 기소하는 검찰을 본 적이 없고 이건 뭐 어차피 오늘 결론이 날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 이제 변호사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유죄율이 97%더라고요. 97% 검찰이 기소를 하면 97%가 유죄를 받는데, 예. 요 청와대 관련자들 그리고 이 공무원들 관련된 분들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지 보고 나중에 판단을 할 수 있는 예, 거라고 보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대부분 그런 사건에서는 윤석열 총장은 수사지휘 배제돼 있었어요. 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했어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불리하게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피고인 돼서 피고인데도 영전하는 사람인데 이 정부에서 얼마나 아끼면 피고인을 영전시킵니까? 이 부분 박범계 장관 분명히 직권 남용으로 수사 받을 겁니다. 피고인들 영전시킨 거.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2017년에 공약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 시켜서 적폐 수사를 하겠다. 이게 공약 1호더라고요. SBS 인터뷰에 나와요. 아니 그래서 예, 그리고 송영길 대표 그 얘기하대요. 윤석열 총장이 불공정한 출세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조인을 몇십 년 했는데 그럼 그렇게 보는 눈이 없다는 건가요? 윤석열 총장을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고 그 검찰총장을 시키고 그 불공정하게 출세했다는 건 그럼 대통령 비판하는 거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그러면 나는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발탁해서 총장 시킬 때는 그렇게 난리를 치고 이재명 지사도 4년 전에 공약 1호가 윤석열을 총장 시켜야겠다. 이게 참 공약 1호가 어떻게 해. 검사 누구를 총장 시키겠다는 건지 신기하더라고요. 몰랐네요.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SBS 녹화가 예쁘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진짜 스토리가 무궁무진하신 것 네, 같아요. 좀 할 말이 많은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어떤 최근에 윤 전 총장의 리스크로 인해서 뭐 최재형 전 감사는 대안로 이런 거는 그냥 대본에만 있는 이야기 같은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전 감사원장이 근데 아마 우리 김성애 대변인 더 잘 아실 텐데 인지도를 높이는 게 참 어려워요 정치인들이 그죠? 안 되죠. 네, 지지율이 올리는 게 정세균, 이낙연, 뭐 정세균 전 총리가 국회의장하고 국무총리 가시기 전까지는 사실은 일정 부분 양쪽 진영에서 존중을 받던 분이잖아요. 국회의장을 하고 국무총리를 가시면서는 조금 얘기가 많았죠. 보수 진영에서는 비판도 했지만 근데 지지율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죠? 이렇게 번거지 모자 쓰시고 가죽 자켓 입고 막 힙합 노력하시고 이래도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최재형 감사원장 진짜 훌륭한 분이래요. 전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근데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플랜 B는 쉽지 않겠네요. 훌륭하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 막 데려다가 불쏘시개로 써도 되냐? 예, 정말로 항의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분이 뭐 주변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정말 될 것 같아서 도전하시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 그 평생을 판사로 살면서 대통령할 생각 한 번도 안 해보던 분이 최근에 월성 원전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해서 조선일보 좀 크게 나서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아, 그럼 내가 대통령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주변 본인이 직접 선언을 하지 못하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뭐 이제 추대하는 모양새를 띠고 국민의힘에서 막 초청을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분 왜 부르겠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혹시나 잘 안 되면 플랜 B로 준비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도 이유를 모르겠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엔 홍준표 의원, 원희룡 지사, 뭐 오세훈 시장 등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 찾고 외부에서 자꾸 사람을 찾는 이유. 정당의 지지율이 30% 이상 공고하게 있는데 왜 내부에서 안 되는지를 자기 확신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 대충 외부인 사람 들어와서 문제 해결 안 납니다. 예. 근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K1 나와서 이제 아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직접 들어보면 본인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겠다.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아니 그런 네. 분이 왜 감사원장을 네. 그만두고 왜 감사원장을 나오셨대요? 그만뒀냐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감사원은 저도 이제 법사위로 있으면 감사원이 피감기관이잖아요. 그럼 감사원 공무원들이 와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자기들이 국정 전반을 들여다본다. 제일 많이 알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치 철학도 잘 알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는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객관적으로 특이한 건 있어요. 월성 원전과 관련해서 이제 그 충돌이
노정된 건 있죠. 그 부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저는 감사위원도 헌법상 임기가 정해져 있고 이렇거든요. 감사위원을 데려다가 민정수석시키고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또 지금 민정수석 그죠? 네. 감사위원 하다 중간에 발탁돼서 갔거든요. 김조원 그 전에 민정수석 그 직 대신 집을 택하신 이제 김조원 수석도 감사원 사무총장인가 하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막 그 김호수 총장도 그 전에 막 감사위원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셨다 그러는데 하여튼 아니 법무부 차관까지 했던 분이 감사위원으로 추천되는 건 당연한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하고 본인은 출마하려고 감사위원장을 던지고 나왔다는 자체가 최재형 감사원장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굉장히 모순이죠. 설명을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정수석은 감사위원 임기 중간에 빼서 대통령이 임기 정해져 있는데 빼서 데리고 와서 민정수석을 시켰습니다. 감사위원도 정치적 중립성 지켜야 되죠. 근데 데리고 와서 민정수석을 시키는 것처럼 감사위원들이 실제 구성이 정치적으로 구성이 됐었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국정 전반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라고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납득을 시켜야 모멘텀도 있고 본인이 명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언론에 알려진 정도보다 저는 더 많은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어쨌든 맞지 않을까 독립성을 많이 싶습니다. 보장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저는 검찰, 감사원 이렇게 국가의 폭력을 갖고 있는 남을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요직에 있는 분이 여기서 무슨 내용을 받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치권으로 들어온 선례를 남긴다는 것. 앞으로 그럼 내가 대통령 나가려면 일단 감사원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헛된 꿈을 꾸게 만드는 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어쨌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말씀 저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안 될 거 아니에요. 후보가 아예 안 되겠죠. 플랜 B는 그죠? 없다고 아까 이제. 그러니까 그게 헛된 꿈을 꾸는 사람은 앞으로 아니, 잘 안 나올 출마를 거고요. 하는 거니까 어쨌거나. 명분이 예. 없으면 예, 국민이 예. 선택을 안 할 거고요. 네, 약간 붕뜨게 되실 것 같은 저는, 느낌도 드는데 좀 인큐베이터 정부가 되는 것도 참 인큐베이터 아니, 야당이 인큐베이터를 해주시는 네. 거잖아요 지금. 열린민주당 혹시 인재영입 많으시니까? 누굴요? 아니, 대선 뭐 후보. 누구든요. 아, 대선 예. 후보. 저희 뭐 대선 후보 내는 문제는 아직 정한 바가 없어서요. 예. 저희는 차츰 논의할 계획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아니, 여기 가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지금 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일부에서 네, 그런 네, 얘기 잠깐 네,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경선에 참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러실 리가 저희는 없겠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네, 저희도 챕터 1 정리하면서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최근 대권 행보에 대해서 사이다 정치적인 만큼 사이다 발언 한 말씀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최고 위기는 본인의 정치 비전에 있다. 무슨 뭐 처가가 어쩌고 부인이 어쩌고 이런 얘기 자꾸 할 필요 없고요. 본인이 제가 생각에 본인이 가장 위기에 빠지는 날은 본인이 대권 도전 선언하는 날이 될 겁니다. 무슨 내용을 할지를 지금까지 모르겠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대권 도전을 하겠다는 건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남의 일이지만. 공정과 상식 자유 일단은 키워드는 잡으신 것 같은데요. 아유 그런 키워드를 할 것 같으면야 뭐 사랑과 평화로 해서 대통령 다 하게요. 예. 근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벌써 했잖아요. 대선 출마 선언 2번 하셨어요. 출마 선언문 2번 하셨는데 입장이 연관돼 있는 것, 연결돼 있는 것도 있고 기본소득은 그때도 17년에도 얘기하시고 이번에도 얘기하셨더라고요. 근데 사드 철회 내지는 재벌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죠. 이제 지금은 어떤 재벌에 대해서나 아니면 그 산업 체제에 대해서 조금 구조적 개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재벌 제재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세요.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지만 역사과는 또 공통돼요. 그때도 2017년에 선언을 할 때 여기가 다 친일 부패 기득권 세력이 이제 그거를 세트래요. 세트니까 이거를 혁파해야 돼서 대선 출마를 했다 그러는데 이번엔 그 얘기를 출마 선언에는 안 하셨는데 첫 행보인 안동에 가셔서 264 기념관에서 얘기를 하셨죠. 그죠? 이게 우리나라는 깨끗하지 못한 출발을 했다. 이 정부가.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서 안 다루고 있는데 밖에서는 역사관 논란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도 본인 정권 부인도 뭐 그때 해경군 김씨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폐륜 논란 뭐 이렇게 많아요. 살아야 할 넘어야 할 검증의 산이 많은데 모두 다 제일 중요한 건 이재명, 윤석열 이 두 분 다 여권, 야권 1위 후보들은 비전을 보여주고 정책으로 승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윤 전 총장도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두 분이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 비전,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사이다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 9명이 시작을 했고 현재 8명인데 두 번의 TV 토론이 있었고요. 또 국민 면접도 있었는데 지금 나름 이렇게 좀 흥행을 좀 벌이려고 노력도 많이 기획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현재까지의 예비 경선 그 내용이나 여러 가지 그 이벤트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예선이어서 사람 너무 많고 그래서 좀 약간 아직은 번잡한 것 같아요. 사람 좀 줄어들어야 좀 더 밀도 있는 토론이 될 거라고 보고 국민 면접은 재밌게 봤습니다. 3명의 그 나름대로 객관적인 패널들이 한 사람씩 이게 뭐 거의 공격에 가까운 경우를 한 경우도 있었고 뭐 특히나 김혜영 패널과 추미애 장관의 설전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불공정하지 않았냐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거꾸로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김혜영 의원 편 드는 사람이 많았을까 추미애 후보 편 드는 사람이 많았을까 생각하면 추미애 후보에게 딱히 불리한 이벤트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진행하는 건 잘했다고 보고 이제 6명으로 추려지고 나서 얼마나 더 격렬하게 붙느냐의 그림이 남아있다. 아직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이 본선에서도 좀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그림 만드는 게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자면 조언을 드리자고 하면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구도로 지금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1위 후보를 공격해야 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1위 후보 공격한다고 1위 후보에 있던 지지율이 떨어져서 자기한테 돌아온 일 같은 건 없습니다. 예. 세상에 그런 정치는 없거든요. 뭐 공격을 해야 되는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표를 만들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본인 브랜드들에 대한 아직 약간 확립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보유세를 1%로 올려서 재산 20억 있는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겠지만 없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짜겠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좀 확실한 자기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뭐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에서 5천만을 다 끌고 간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정당 후보로 출마를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지층과 비지층 나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가름을 타줘야 되는데 그냥 다 두루뭉술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뭐 복지를 하겠다. 복지 다 하고 싶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과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 재원 마련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대책을 세워서 말을 해서 그걸로 이재명 지사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야기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니까 끝나고 나면 내게 안 남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략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반 이재명 구도로 가는 거는 조금 그렇다. 예, 본인에게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 예.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공격 포인트구나. 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돌아가면서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이분들이 네. 다 정보를 제공을 많이 해주셔서 전 좀 열심히 보려고요. 왜냐하면 저라도 시청률에 보탬이 되려고요. 시청률이 너무 낮더라고요. 지금 토론회를 2번 했죠. 뭐 1차가 KBS에선가 했는데 뭐 4.7%라고 KBS가 자랑하던데 2차 토론회가 MBN하고 JTBC에서 이제 같은 시간에 했는데 합산해서 3%, 4%가 안 된다고. 근데 어제 아니요.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뭘 했냐면 TV조선에서 이것이 정치다 대변인 토론을 했는데요. 5.79% 나왔습니다. 아니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대변인 토론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이 대통령 후보랑 대변인이랑 했을 때 토론회 대변인님은 시청률이 대변인 토론을 보셨군요. 대변인 토론 밤에 따로 봤어요. 따로 봤어요. 따로 봤는데 우승하신 분도 그렇고 굉장히 말씀들 잘하시고 재밌게 잘 알차게 꾸려서 시청률 더 높았다고. 더 높았어요. 여긴 결승이니까 여기는 아직 예선이고. 아니 16강도 얘기해 볼까요? 대표님과 대통령인데요. 16강 때 이제 이거를 유튜브로 중계를 하는데 뭐 그 국민의힘의 유튜브 시청자 수 아시잖아요. 보통 정당에서 별로 안 보는데 2만 명이 접속했고요. 어제는 그 TV 말고 유튜브에 접속해서 보신 분은 3만 몇천 명이래요. 근데 여긴 어떠실 것 같으세요? 1차, 2차 면접할 때 유튜브로 했는데 2차 면접까지 했잖아요. 그죠? 900명 수준이라 그러더라고. 힘 좀 내세요. 그렇진 않고. 여기 2만 명, 3만 명인데 동시 접속자. 변호사님, 동시 접속사가 2개 채널에서 있고 각 채널에 9천 명에서 18,000명 맞습니다. 뭐 그래봐야 아직 부족하긴 한데 아직 부족하죠. 900명은 아니라는 1차 면접에서는 말씀드리고, 900명이요. 1차 면접은 900명. 여기는 2만 명인데 900명이었고요. 어제 여기는 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 좀 내시라고. 저도 열심히 보려고요. 저도 열심히 보려고요. 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반 이재명 이 부분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냥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제가 아까 2017년에 토론회 할 때 SBS에 녹화하면서 공약 1호
윤석열 검사를 총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공약 1호였는데요. 그리고 내용 보시면 그때 문재인 후보가 가장 유력한 후보였죠. 네. 공격하는 거 지금 이 나머지 분들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하고 비교할 게 아니죠.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 공격하는 거 보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 그래서 앙금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친문 세력들이. 예, 그때 그 변호사 실력을 열심히 보여주시더라고요. 난 변호사가 전과 사범인 건 처음 봤는데 또 그 말하실 땐 보면 변호사 같아요. 아니 저는 그 보면서 그 정세균 전 총리가 그 스캔들 얘기하게 하시면서 바지 한번 내릴까는 너무 저는 박용진 그렇고.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게 발언하는 거는 정세균 후보랑 박용진 후보가 그렇게 발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랬는데 좀 기대를 했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순발력도 있고 임기응변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뭐 바지 이런 얘기 하니까 예, 하여튼 그게 이제 한번 그대로 정리됐으면 나갔으면 안 나오겠죠. 뭐. 예. 저는 진짜 아직 끝을 내시려고 한 발언인 것 같은데. 예. 별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방송 때 그 정세균 후보하고 이강재 후보 아마 단일화 얘기하면서 네네. 그 대변인께서 그 이강재로 됐으면 조금 더 이변이 일어나려면 이변이 예, 그러면 더 좋겠다라는 당 차원의 얘기를 좀 그때 이제 이광재 후보가 출마하면서 시대 교체, 세대 교체, 그다음에 인물 교체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대선 출마를 하셨는데 단일화의 대상으로 정세균 후보를 지목하고 단일화가 돼버린 것은 몹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그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거 자체가 큰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예, 계속 시작을 이렇게 빨리 단일화를 할 필요가 있었나요? 너무 뉴스가 안 됐어요, 그죠? 네, 저는 그렇게까지 할 예선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셔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특히나 2차 토론에서 이광재 후보가 발군의 실력을 보여줘서 뭐 내부에서 점수도 3등 받고 잘하셨는데 굳이 단일화할 이유를 1차 끝나고 좀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그게 정리가 됐는데 문제 이제 정세균 후보가 그러면 이광재 후보의 그런 정책들을 계승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그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시너지가 별로 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보겠습니다. 지지율도 그 두 분의 이제 지지율을 단순 합산한 거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히나 이런 군수 후보 간의 단일화는 그거 자체가 가진 파급력이 있지는 않아서 단일화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1등 후보가 안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후보가 등장하면 그게 관심을 끌 거라고 생각해요. 예. 또 좀 젊은 그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이렇게 날을 많이 세우는 것 같은데 예,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도 상당히 강하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공격할 때, 뭐 제가 변호사 같이 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로서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 거죠. 그런 모습보다는 저는 사실 박용진 후보가 저희 또래예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국회의원 하기 전에 이제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패널로 방송도 많이 하고 해서 응원하는 마음이 있죠. 응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미셸 오바마가 한 게 있죠. 뭐 그들이 낮게 가더라도 수준 낮게 하더라도 우리는 수준 높게 정책 선거를 치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했던 것보다는 수준 높게 공격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복이 있다. 본인보다 더 막 혹독하게 하는 사람은 안 만나고 뭐 저희가 캐릭터를 알잖아요. 정세균 뭐 후보, 이낙연 후보 이런 분들이 막 혹독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박용진 후보도 패기는 있지만 혹독하게 이재명 지사처럼 하진 않고요. 이재명 과거의 후보처럼. 그리고 추미애 후보가 약간 여지가 있는 분이었잖아요. 혹독하게 할 여지. 근데 그분은 또 오히려 이재명 후보 편을 드시더라고요. 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단일화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는 뭐 단일화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는 건 지금 현재 그림으로 봤을 때 지지율을 가장 떼우기가 쉬운 데가 이재명 지사입니다. 어차피 1등 할 거니까 그러니까 개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다른 부분 몰라도 검찰 개혁과 관련된 선을 긋고 있잖아요. 개혁적인데 검찰 개혁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는 전략을 펴면 이재명에 대해서도 추미애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개혁적인 성향 중에 검찰 개혁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1등은 이재명이 할 거니까 나는 결승전에 찍어야지 그러고 이제 추미애 후보로 넘어가면서
예선을 통과할 때 추미애 후보가 이제 상위의 랭크를 되기 위해서 이재명을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면전에 대고 욕을 해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지지율이 따라오는 게 공격이니까요. 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소수설이지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평소보다 아주 유한 어떤 그런 이미지도 보여주시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본선에서는 또 그럼 스탠스가 달라지시나요? 추미애 후보가? 저 이제 본선에 가서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선 통과할 때 지금 사실 예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2등 하느냐 싸움인데 현재 스코어는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앞서고 있는 상태인데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얼마나 잘라내서 비등한 승부를 벌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는 과정에서 추미애 후보가 2등으로 올라간다. 이러면 본인으로 완전 쏠림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저 혼자 상상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좋게 선해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야권에서는 나중에 총리라도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도 있으세요. 그냥 이거는 그냥 야권에서 이제 호사가들이 이렇게 사석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총리는 그렇게 안 하셔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추미애 후보가요? 추미애라는 사람은 우리가 시작을 저는 봐야 그렇게 생각 안 되는데 합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 때 픽업이 될 때 비례 주겠다고 했는데 난 지역구 나가겠다고 해서 광진구에 나가서 서울시에서 여성 최초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 당시 39인가 40살 때인데 그래서 남이 주는 거 받아먹는 스타일보다는 자기가 일구는 스타일이라서 총리 자리 노리고 이재명 후보한테 좋게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건 추미애 아마 후보 직접 들으면 굉장히 열받을 거예요. 추 다르게야 맞지 않는다. 네, 저는 추미애 후보가 제가 환노위 있다 법사위를 갔어요. 그때 환노위가 노동 3법 통과시키느라고 추미애 위원장이 환노위 위원장이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본인이 쟁취하는 스타일이고 약간 독자 행보를 하시는 분이죠. 그때도 사실은 그 노동 3법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복수노조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했는데 본인이 이제 환노위원장으로 통과시키고 징계를 받으셨나 이랬을 거예요. 일정 잘 부분. 아시겠지만 특히 법조인 중에 판사들 중에 고독한 자기결단 형 스타일들이 좀 있으신데 저는 추미애 장관은 이제 그런 스타일이시지 않나? 지금 이제 민주당의 여성 아주 다선 의원 중님이 그때 거기 같이 계셨거든요. 이제 환노위인데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밥을 같이 안 드시려고 그래서 우리 보고 밥 먹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두 분이 신경전을 벌이면 저는 여자 선배들인데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인데 막 두 분이 신경전을 벌이면 같은 정당끼리 저렇게 신경전 벌이면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선배들이 네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봐라. 여자 3명밖에 없으니까 그 두 분이 약간 신경전을 벌이시니까 이랬는데 저희는 약간 실망한 게 여성 정치인 대구분이시잖아요. 경북여고 나오시고 한양대 법대 나와서 그러셨는데 이제 세탁소집, 자갈마당 세탁소집 딸이고 그래서 여성 정치인 다선 서울에서 이렇게 자선 정치인 하시고 하니까 기대를 했는데 꽁 잡는 매? 그러니까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 나왔습니다. 막 그때 2012년인가 12월 4일 날 첫 번째 TV 토론회에서 하던 얘기가 상기가 돼서 기시감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추미애 후보가 검찰 개혁 얘기로는 대선에서 승부를 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당선될 가능성도 없다. 오히려 지금 본인 얘기한 지대 개혁,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본인 비전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 야권에서 지금 경선 후보 8명 중에 베스트 3를 뽑으면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 이런 후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 혹시 바람 같은 거 있지 않나요? 베스트가 3명이나 되나요? 국민의힘 3명까지 돼야 되나요? 뭐 저희 이제 베스트는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 많이 아실 테니까 국민의힘 야권은 입장에서 혹시 생각하시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후보를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박용진 후보 같은 분이 조금 선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지역구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지역구에서 열심히 하고 당에서 조금 다른 소리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연 확장을 하는 데는 이런 후보가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 아니라 뭐 이제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거 떠나서요. 이런 분들이 어느 진영에서 계속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겪어봤고 이제 얘기도 나눠봤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추미애 후보도 겪어봤지만 제가 실망했다고 말씀드렸고 다른 후보들은 사실은 별로 겪어보질 못해서 지금 토론회를 2차까지 봤으니까 4차까지 좀 보고 이 베스트 3인을 뽑으면 어떨까요? 참신한 박용진 후보가 그래도 조금 주목되는 것 같다. 예. 변호사님 입장에서. 예. 대변님은 어쨌든 좀 거시적으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 3분 정도 꼽는다면은. 뭘 뽑아야 되는 거죠? 1, 2, 3등 뽑는 거 아니면 누가 그죠? 베스트인지. 순위 없이 3분 정도. 지지 1, 2, 3인지 이게 헷갈릴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좀 지지율 나가면은 3위, 또 예. 본선에서 이제 경쟁력이 있고. 본선에서 경쟁력으로 따지면 현재 스코어는 뭐 이재명 지사가 본선 경쟁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가 떠올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나라는 우리를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겠지. 뭐 이제 이런 종류의 그림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래 이제 영호남이 좀 그 화합하는 세상이 와야지. 그 다음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지. 뭐 이런 식의 그림들을 그렸다라고 하면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행정직으로 10년을 넘게 하면서 이재명은 말 그대로 합니다. 뭐가 좀 되겠구나. 본인이 원하는 그림대로 되겠구나라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점에서 저는 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의 후보들은 아직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 무엇이다를 조금 더 국민들에게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래서 제가 우리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런 점을 되게 칭찬을 하는 건데 물어보면 대답을 하거든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대답을 하고 일부 비판을 받더라도 최소한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한다는 점에서 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이제 대권 후보들이 예선을 치르고 나면 그런 점에서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 그때 가면 제가 또 이제 3명 정도 뽑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유보를. 그럼요. 여기서 외줄 타야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양해를 해드려야 돼. 김성애 대변인은 저는 뭐 명확한 국가 비전을 갖고 있는 후보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현재로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런 비전을 계속 그래서 제시하고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보고요. 예, 지금 또 하나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지금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좀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 국민 면접하면서 이제 그 김경률 회계사 그 국민 면접관 어떤 내정했다가 철회한 부분 거기에 대한 어떤 논란. 그 다음에 얼마 전 어제였던가요? 가능클럽 토론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제 대깨문 이야기한 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소위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소위 친문 세력과 비문 세력 간의 어떤 그런 갈등 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있다고 자꾸 기사도 나오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쪽을 봐봐. 말씀하시기가 아마 김성애 대변인이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송영길 대표가 다른 데도 아니고 가능클럽 토론회였는데 그 대땡땡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그 표현을 입에 올리는 건 좀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뭘 걱정하는지는 알겠어요. 대표로서 본선 경쟁력이라든가 그리고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겠다. 뭐 이런 우리가 아젠다를 계속 이어가려면 이런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송영길 대표가 연수원이 이제 저희 한 기수 아래인데 시험 공부를 늦게 하셨죠. 학생 운동하시다가 시험 공부를 늦게 하셨는데 그 집 식구들이 다 머리가 이제 시험에 적합화돼 있어요. 그래서 뭐 외교관인가도 있고 뭐 행시 합격자도 있고 사시 합격자도 몇 명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이제 그러니까 유명하죠. 그런 집안이 별로 없으니까 유명한데 아까 신성 가족 그러셨는데 이렇게 가족이 법조인이 있어야 그 신성 가족 법조 가족이 되지 가족 중에 법조인 없으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송영길 대표가 오히려 그런 스타일이에요. 법조인이 많아요 가족 중에. 뭐 어릴 때 형편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도 약간 오럴 해저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입초사가 그죠? 입 구설수가 조금 있다.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는 말씀을 좀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대표가 되시고도 그 캐릭터는 유지가 될 거다 이랬는데 그래서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뭐 정세균, 이낙연 후보가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어떻게 들으면 이제 공정하게 이제 대표가 경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 될 거다, 누가 돼야 된다 이런 걸 정해놓고 하시는 말씀 같으니까 심판이 그러면 선수 입장에서 너무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그뿐만 아니라 표현도 좀 부적절했던 것 같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논란이 있지 않을까.
송영길 대표의 캐릭터 그리고 이 친문과 비문 내지는 강성 지지층과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은 계속 갈등이 있을 거를 내용을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참 깜짝 놀란 게 면접관이 많지도 않고 달랑 3명인데 그 달랑 3명을 한 명 말고는 계속 바뀐 거죠. 뭐 한 명 그 김혜영 전 최고는 계속 남아 있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뭐 본인이 못하겠다 이래서 계속 바뀌었는데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대선 기획단장이나 대표가 그거 결재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후보들이 못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무슨 그 컨셉이 그거 아니었나요?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면접하는 것 비슷하게 하겠다는데 우리가 취업 준비생들이 면접관 바꿔주세요. 저 사람 나한테 불공정할 것 같아요. 뭐 이래도 사실 안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도 기득권을 가진 분들의 생각인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추미애 전 장관이 그 와중에 무슨 안중근 의사를 본인한테 비유하고 뭐 그죠? 예, 뭐 일본 형사가 뭐 어쩌고 테러리스트 그런 얘기를 하면 이 자체가 너무 민주당이 올드해 보이는 거예요. 비유도 부적절하죠. 본인이 안중근 의사고 뭐 그럼 면접관들은 일본 형사입니까? 같은 당 내부에서 그것도 이상한 데다가 못 받아들인 비유 이게 인데다가 우리 세대가 무슨 일본 형사 이런 얘기가 그렇게 확 와닿는 비유도 아닌데 젊은 사람들이 보기엔 저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좀 이게 너무 이 면접이나 아니면 이 예비 경선 이 과정이 별로 흥행 요소가 없다. 이걸로 해서 뭐 사람을 얼마 끌어들이더라도 이게 본선 경쟁력이나 지지율하고 이어지겠습니까? 비판적인 문제 제기만 되지. 뭐 여당 입장에서는 당 대표로서 정권 재창출이 또 목적일 거고 그 부분에서 좀 대권을 치르는 어떤 원팀 민주당을 추구한 부분에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무 반 이재명 구도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자제를 좀 당부하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근데 뭐 보실까요? 저는 일단 너무 반 이재명 구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부동의 일인데 무슨 반 이재명 구도로 갑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민주당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 중에서 이게 소위 말하는 친문 뭐 이런 사람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 대표도 그런 입장이 아니고 1위 후보도 그런 입장이 아니라서 민주당 내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기자분들 이 본인이 보는 SNS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친문의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민주당 전체가 그런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의 그런 이 말씀하시는 대땡땡 표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했죠. 할 이유가 없는 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관 논란과 관련돼서는 사실 뭐 제일 좋은 그림은 그러니까 이게 전 세대별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이들만 해도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1대1, 2대2 다대다 토론을 해서 주제작 주어진 막 이렇게 싸우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토론이 서로의 감정을 상하는 일이 아니라 의견을 나누는 일임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세대들에겐 토론이 재밌어요. 그래서 대변인단 토론은 20대 배틀을 하고 20대들이 재밌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논리로 공격한다고 해도 이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는 건 아닌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나이대가 50대, 60대로 옮겨오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공격을 하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서상 이게 인신에 대한 공격을 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생각에는 고육지책이 그런 역할을 해줄 악역을 뽑는 거였는데 저는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는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때가 마침 사모펀드가 무죄가 나와서 이걸로 논란이 있는 사이에 그분이 꼭 나와서 사모펀드에서 어떻게 생각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부적절했잖아요. 그것도 부적절했는데 발표해놓고 나서 그걸 다 바꾸는 것도 더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김영 의원까지 나와서 굉장히 긴장감 있게 잘 돼서 전 그거 보통 그렇게 1시간씩 하면 잘 사실 못 보겠던데 그건 그냥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본선에서는 조금 더 정제된 스타일로 해서 좀 더 독하고 객관적인 분들로 해서 또 그런 그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반역사적이고 자학적이고 불공평하다고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면접관이. 네, 그랬는데 유인태 면접관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퇴하셨겠죠 유인태 장관 총장이. 그리고 또 김혜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를 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추미애 당 대표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민주당도 기득권화돼 있는 게 아닌가. 그 말 자체가 반역사적이다. 본인이 역사의 기준이란 거죠. 자학적이다. 당하고 본인이 일치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불공평하면 이게 자학적인 면접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공평할 수는 있어요. 뭐 유인태 전 총장이든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든 호감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추미애 장관한테. 그게 또 노정이 됐잖아요. 노출이 됐으니까 불공평할 수는 있지만 그게 불공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막 추미애 장관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고 나니까 후보가 이게 좀 이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경우도 저도 이제 마음은 조금은 이해를 하는데 그건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돌파할 문제지 본인이 이걸 뭐 고치자 말자 막 너무 들고 나온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당 대표가 됐잖아요. 주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 후보도 1등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다른 분들의 반대 비호감은 이재명 지사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다른 후보들이 결론을 정해놨나?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변호사님. 아니, 별로 맞아요. 그냥 영혼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예비 경선은 11일이죠. 6명으로 이제 선정이 되고 또 앞으로 또 두 번의 또 팁토가 남아 있고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되면서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을 보시면서 사이다 농객의 사이다 발언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률 좀 올려주세요. 너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언론 보도만 통해서 보지 너무 시청률이 낮아요. 좀 더 분발하세요. 맞아요. 네, 대변인님. 경선기획단 내 멋대로 해라. 남 눈치 보지 말고 국민 눈치만 보고 시작한 안을 끝까지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이다 발언 중에 두 분 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이다 그 정치쇼 그 다양한 좀 의견들을 저희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 지난 방송에서 좀 뷰가 좀 없어서 이게 진행자 문제인가 김성애 대변인 문제인가 아니면 변호사님 문제인가 우리 셋 모두 문제인가 아니면 방송의 문제인가 저희가 어쨌든 그 답답한 그 기성 정치 문법에 좀 얽매이지 않고 좀 젊은 분들이 또 젊은 논객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원한 정치쇼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두 분이서 더 사이다 정치쇼를 더 시원하게 이끌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방송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